기업 CEO 초청 특별 강연으로 오늘 코스맥스의 박명삼 부사장님 그리고 또 연구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발표 전에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고려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시고 92년부터 2007년까지 아모레 퍼시픽 기술연구원 메이크업 연구소에 근무를 하셨고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코스맥스 R&I 센터 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메이크업 포뮬레이션, 그리고 색채 인지 과학, 그리고 연구 조직을 또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로서는요, 화장품 산업에서의 바이오 기술 동향이 되겠습니다. 박 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맥스 R&I에서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젯밤에 제가 와이프한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발표하러 간다고 하니까 가문의 영광으로 알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오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코스맥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품을 하는 업체인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화장품을 하는 분들은 저희 회사를 많이 알고 계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품 관련 ODM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제1위의 기업이고요. 매출액은 올해 한 2조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ODM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가 개념으로 하면 브랜드 회사라고 하면 거의 한 10조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조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580여 명의 석사급 이상의 연구원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하고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연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도 저희 파리 쪽에 그런 연구랩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한국과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렇게 있고요. 연간 한 18억 개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 앞으로 코스맥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안 넘어가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화장품이란 분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바이올로지 기술들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화장품 주요 메이저 회사들은 어떠한 그런 바이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코스맥스는 또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여기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을 마감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 저희 발표를 통해서 제가 어떤 여기에 심도 있게 학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도 화장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 분야들이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를 보면 올해 2019년도는 한 5,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600조 이상이 되겠죠.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약 32% 정도의 마켓 셰어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유럽과 북미 쪽의 시장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제가 위기라고도 하지만 신흥 시장들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5% 이상은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화장품의 원동력은 뭔지 이게 봤을 때 우리가 화장품 산업의 특성들을 보면 화장품 산업은 녹색 산업이고 되게 이미지가 좋은 문화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타 산업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되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고, 기업에 있어서도 보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요즘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산업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 인구들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층이 많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특히 그 우리 화장품 하는 연령들이 많이 어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화장품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일은 우리 지구의 반이 남자잖아요. 그 남자분들이 요즘 많이 화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그 권역에 봤을 때 중남미 쪽이나 이렇게 그 소련에서 붕괴한 이 독립국가 연합 쪽에서 보면 여자들이 하는 그 메이크업 화장 시장 규모보다도 남자들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 그런 소비층들이 다변화된다고 하면 더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또 아시아라든가 중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에 소득들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화장품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들, 요구하는 효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화장품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리라고 예상되고요. 그러면 K-뷰티는 어떨까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트렌디한 데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그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다라든지 시쉐이도 같은 경우들은 이런 한국의 이런 트렌드들을 분석하고 또 한국의 화장품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한국의 연구센터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앞으로도 그 K-뷰티는 계속 성장하려고 생각하고 특히 또 그 온라인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국경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의 그런 화장 문화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K-뷰티는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면 주변 환경의 변화를 본다고 하면 그 요즘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 경영 한계에 있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하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이런 자연 환경이라든가 지구 환경들이 나만 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라서 우리가 뭐 내추럴이라든지 자연 보호, 환경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자국의 어떤 유전 자원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그런 많은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제들이 만들어지는 건 당장은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고 소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제약 요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결돼야 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어떤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이라든지 수입대체 자원을 소재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바이오 기반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 주신다고 하면 K-뷰티가 기존에는 뭐 외적인 아름다움이었다고 하면 내적인 아름다움까지도 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바이오 코스메틱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사전적인 정의는 없겠지만 그 생물 대사 산물을 활용한다든지 이를 이용해서 피부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스메틱 분야가 바이오 코스메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뷰티 산업에 있어서의 메가 트렌드가 보면 저희 뭐처럼 휴먼 바이올로지라든가 제네틱스라든가 네이처 앤 테크놀로지처럼 바이오 기반의 기술들이 다음에 어떤 뷰티 산업의 어떤 진보와 발전을 책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 어떤 그런 기능성 흐름, 바이오 소재들을 이용한 기능성의 흐름의 변화를 살펴본다고 하면 저희가 70년대하고 80년대에는 단순히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효능 성분들을 제형에 넣어서 제형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가 중요했다고 하면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요즘 나오는 미백이라든가 주름과 같은 어떤 이런 기능성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화장품 시장도 상당히 크게 되고 또 2000년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 고객들이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큰 강한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또 2005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피부 노화에 대한 어떤 원인들이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분야들이 이런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화장품들이 많이 출시를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고 하면 90년대까지는 이런 보고 느끼고 이렇게 냄새 맡는 듯한 이런 센서리 개념의 어떤 소재들이 되게 중요했다고 하면
2000년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고객들에게 어떤 특정한 효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담재되어 있는지 그런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에 있어서는 어떤 케미컬적인 것보다는 이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바이오 소재의 중요성들이 화장품의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 기술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주요 우리 메이저 회사들, 주요 메이저 화장품 회사들은 어떤 바이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메이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유전자 활성 차이라든지 메디칼 기술 도입, 뭐 스템셀과 같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분명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인지 감성 인자들을 어떻게 하면 정량화하느냐,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고객들과 어떻게 유효하게 소통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자신들만의 어떤 특화된 효능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능 소재가 하나가 개발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기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특화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치 않네. 로레알 같은 경우는 세계 제1위의 기업이 로레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로레알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어떤 피부 연구를 주도한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로레알 같은 경우는 진피 영역의 연구라든가 특히 당 소재의 피부 개선 효능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생물 소재들에 대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연구한 이런 그 프로자일렌 같은 경우들을 보면 그 세포 분할이라든가 증식에 있어서 유효성을 갖는다는 것들을 수년 동안 연구 통해서 밝혀내고 그것들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개발되고 있는 제품들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레알의 어떤 핵심 소재라고 한다고 하면 프로자일렌 같은 이런 성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TV를 보시면 이 제품이 많이 선전을 해요. 로레알에서 개발한 그 랑콤 브랜드로 개발된 에센스 제품인데, 이 제품을 중요한 이유는 휴먼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그 피부 상재균을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아마 로레알에서 발행하는 최초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1위 기업이 여기에 이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상재균과 화장품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서막을 알리는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때서 로레알이 사용하는 핵심 균주를 보면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으로 해서 이 균주들이 젊은 층에 더 많이 분포하나 봐요. 많은 피부들을 연구했을 때.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 균주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집어넣어서 피부 효능을 소구하는 방식으로 이 제품을 지금 최근에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P&G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SK2의 피테라 에센스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마 1970년대 개발돼서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그 히트 상품으로 계속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그 피테라와 대변되는 그런 쌀 발효물뿐인데 이 하나의 소재로 인해서 이 SK2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P&G는 우리도 지금 미백 화장품에 있어서 미백의 주요 성분이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감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거는 그 2010년도에 발표된 그 P&G 논문, 인지 감성에 대한 P&G 논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볼 때 그 눈밑 부위와 이마에 어떤 굴곡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젊어 보이고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티에이징 이런 화장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어떤 부위를 타겟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 시쉐이도라고 할 수 있고요. 시쉐이도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을 내고 가장 우수한 논문들을 많이 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인들답게 정말 치밀한 연구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들은 이런 어떤 생체 시그널이나 감성 인지 과학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평가법을 통해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화려한
그런 어떤 보여지는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기 2016년도 화장품도 보면 그 화장품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학회를 하는 세계 학회가 IFSCC예요. 그러니까 세계 화장품 학회인데 거기에 1916년도에 최고 우수상을 받은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더멀 케미테이션에 관련된 그 시셰이도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땀샘이 줄어들면서 그 밑에 지질에 어떤 결함이 생기고 이 결함이 생긴 부위에 이제 지방질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피부 처짐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이고요. 그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설득력 있게 자료들을 만드는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그 바이오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코스맥스에서 왔으니까 코스맥스는 어떤 연구를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도 역시 다양한 바이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질문하는 시간이 있을까봐 바이오 연구 담당하는 저 연구 임원들도 같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질문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바이오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마이크로 바이오 관련된 연구하는 부분 그리고 생체 유사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은 되게 이미지 산업이기 때문에 소재가 안만 좋아도 이미지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품에 적용됐을 때 고객의 설득력도 있고 고객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발효 기술은 뭐 누가 우리 요즘 소비자들 발효 기술은 언제나 건강할 것 같고 피부에 어떤 좋을 것 같고 효능이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요즘 소재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 발효 기술이 적용됐을 때 차별화하기도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소재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기술이 바로 발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지 알았네. 저희는 그 액상 베이지를 사용해서 그냥 액상 발효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고상 발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체산 기질을 자유수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얻어지는 그 효능 물질들이 액상 발효 대비 피부의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쪽에 있어서 얼마나 더 피부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재들을 개발할까? 이게 지금 많은 저희의 그 연구 과제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중국의 그 명차 중에 하나 이제 금화차라고 하는데 이게 차 위에 이제 금꽃 같이 펴 있는데 여기 공생하는 균주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그걸 확보함으로써 이제 그 균주를 저희가 고상 발효에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코스맥스만의 이 발효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인삼을 금화균으로 발효시킨 금화삼 금화균으로 했다고 해서 금화삼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금화삼의 그 연구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화삼의 그 인비트로 에세이를 한 결과도 보면 그 다양한 보습 효과와 함께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인체에 대해서 인비보 테스트를 해보니까 주름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질의 치밀도도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우리 경희대 약학과와 공동으로 해서 그 액티브 프로파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어떤 변화뿐만이 아니라 G2와 G4와 같은 또 다른 물질, 여기 이렇게 케미컬 구조가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 역시 이런 그 세포 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항노화라든지 보습이라든지 그런 피부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가지 예만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저희가 원물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런 고상 발효를 통해서 소재들을 확보해 가고 있고, 요것들을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휴먼 스킨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그 피부 상재균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부에는 인간 피부에는 막 이게 얼마인 거죠? 천억 개 이상의 어떤 균들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균들이 피부에 존재하는데 정말 의미 없이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휴먼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분명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이 정의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장내 상재균,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돼 있어서 그런 미생물들이 인간 대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근 애들은 어떤 질병 치료에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피부 상재균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게 미흡해요. 하지만 아까 그 로레알에서 제품이 나왔던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많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2012년 네이처지에 보고된 내용인데 그 무균 처리된 마우스에다가 한쪽에는 상재균을 처리하고 한쪽은 처리 안 했을 때 그리고 항원에 노출하는 경우니까 하니까 상재균을 처리한 쪽에서는 이게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고 처리하지 않은 쪽에서는 폐사가 되는 것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여기다 장내 상재균을 치료했을 때는 처리했을 때 폐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면역 시스템이 약하게 작동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장내 면역 시스템하고 피부의 면역 시스템은 분명히 다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 상재균이 피부의 면역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상재균 관련, 피부 상재균 관련된 논문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저희 생각은 이제 피부에 존재하는 유익균은 분명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를 줄 것이고 피부에 존재하는 그 유해균이라고 하면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 속에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20대와 40대의 피부에 존재하는 그 상재균의 그 분포 상태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요것들을 분석을 해서 두 가지의 그 균주를 발견을 했는데 하나를 우리가 스트레인 CX라고 명명을 했고 하나는 EPI7이라고 했는데 EPI7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할 당시에 학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서 저희가 코스맥스가 최초로 발견한 균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 스트레인 CX의 20대 분포는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20대 피부에서 상당히 높은 분포를 나타내요. 근데 40대로 가면서 급격히 저하되고 그 분포가 낮아지고 또 재미있는 것은 40대 피부를 비교했을 때도 건강한 피부에서는 스트레인 CX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좀 나쁜 피부는 적게 나오고 또 재미있는 거는 20대 피부라 할지라도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병이 있을 때는 스트레인 CX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스트레인 CX와 항노화의 어떤 메커니즘적인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 케라티노사이트 맞죠? 케라티노사이트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우리 저렇게 이렇게 활성화된 음들을 세포 분할이 활성화된 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광주 과기환하고 이제 그 하는 과제 속에서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했을 때 스트레인 CX가 그 젊을수록 분포가 높고 그다음에 나이가 접어들면서 그 분포도가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 스트레인 CX 배양액을 패널들한테 한 달간 사용하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용하게 해봤을 때 그 피부에서 그 스트레인 CX가 이렇게 눈에 띄게 활성화됨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스트레인 CX가 분명 우리 피부에 있어서의 항노화 메커니즘에 분명 어떤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때 어떤 특정 물질이 관여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특정 물질은 지금 논문 작업 중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컴파운드 C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컴파운드 C를 그 섬유화 세포하고 섬유 세포하고 각질 형성 세포의 인비보 에세이를 했던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콜라겐 생합성뿐만이 아니라 그 필라그린이라든가 지질 대사가의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으로 그 만들어진 EPI 발견한 EPI7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코스맥스가 처음으로 발견한 균주고요. 이거는 2018년도 세계 미생물 학회 분류지에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EPI7 역시 스트레인 CX처럼 어떤 항노화나 면역 활동에 상당히 그 콜라겐 분해 효소 억제라든가 콜라겐 합성 등의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경희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물질 동종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 여기 그 EPI7을 여기 배양을 하게 되면 네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방산 두 종류하고 폴리페놀 한 종류 그리고 한 종류가 재밌는 게 이렇게 우라실 두 개가 결합된 다이머 형태였던 바이 우라실이 그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우라실을 이렇게 바이우라실의 기능을 살펴봤을 때 보니까 진피층 구조 형성에 중요한 이기 피브릴린의 활성에 특화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스킨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 그 피부 상재균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이메틱스 그러니까 생체 유사체에 대해 하는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키스펩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키스펩틴이라는 물질이 이제 그 로맨스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그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사랑에 빠지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요 키스펩틴의 유사체를 합성하게 됐고 그거에 이제 피부 개선 효과들을 한번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스펩틴이 정말로 로맨스 감정에 작용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키스펩틴의 이제 키스펩틴의 구조가 14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전체를 모사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액티브 사이트를 발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성을 했고 그걸 그러니까 저희는 이름을 아포리디데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과 대학생들이 지다 보니까 되게 좀 약간 촌스럽긴 한데 아프로다이트 이제 펩타이드라고 이렇게 합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다이트 펩타이드의 어떤 그 피부에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간단히 살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키스펩틴과 같은 또 로맨스 호르몬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됐을 때 콜라겐 분해 효소 감소라든지 염증 인자들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런 성분들이 작용했을 때 피부의 탄력이 증가하고 피부가 진정돼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고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 키스펩틴을 그 모사한 아포리디테 펩타이드 역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됐고 요거는 이제 자외선에 노출돼서 얇아진 피부에 저희가 그런 아포리디테 펩타이드를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회복됨을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사례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그 코스맥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단한 그 바이오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화장품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화장품은 외적인 분명 아름다움을 내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대가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또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미에 대한 기준들이 분명히 달라요. 근데 그렇더라도 정말 촉촉해 보이고 탄력 있어 보이고 윤기 있어 보이는 피부에 대한 어떤 욕구는 시대 불문, 국가 불문, 인종 불문 다 공이 좋아하는 부분이고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저희 바이오 기술들이 그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연구 분야들이 화장품과 접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은 외적인 요소 속에서 K뷰티가 세계에서 이렇게 펼치고 있지만 진정으로 피부를 좋아하는 효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계를 압도하는 K뷰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고 코스맥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하고 접촉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품에 개발해서 전 세계에 넣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생산 규모는 18억 개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거래하는 기업들은 그 전 세계 상위 50개 화장품 회사 중에서 거의 30여 개 이상을 저희와 같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되면 전 세계 제품에 포함돼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코스맥스 부사장 박명삼 기와께서는 평소 생물공학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2019년 10월 대구에서 개최한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움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기에 전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11일 서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회장 이희찬.